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역사를 봤죠. 그래서 어, 위신남북조로 분열되어 있는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수문제 양기현이라는 인물이 이제 수나라를 건국해서 위신남북조를 통일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일 뒤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죠. 그래서 균전제, 또 율령제, 과거제 이런 것들을 마련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즉위한 황제가 수양제였죠. 수양제는 대규모 사업을 조금 했었죠. 그래서 어, 대운하를 만들기도 하고 고구려를 공격해 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하면서 반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수나라는 짧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 고조 이연이 세웠던 당나라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황제가 당태종 이세민이었죠. 그래서 이세민이 삼성육부제라는 중앙 정치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또 과거제, 율령제 이런 수나라 수문제 제도를 받아들여 와서 당나라의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돌궐 지역을 돌고리라는 북방민족이 있었던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또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점점점 당나라가 약해지면서 국경 방어를 위해서 절도사를 설치하는데, 이 절도사한테 너무 큰 권력을 주다 보니까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안사의 난이었죠. 그래서 큰 타격을 입고 다시 이제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농민들이 힘들어지면서 농민 반란이 한 번 더 터지죠. 그게 황소의 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을 진압할 때 주온이라는 인물을 절도사를 주겠다라고 꼬셔서 배신을 시키죠. 그래서 주온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름까지 바꾸죠. 주전충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도사 자리를 받고 당나라로 넘어오죠. 그리고 한 번 더 당나라를 배신해서 당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당나라 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 왕조가 송나라예요. 근데 당나라 다음에 바로 송나라가 등장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약간의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이제 중국 대륙에 약간의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는 5개의 왕조가 연달아 멸망했다가 또 등장했다가 멸망했다가 등장했다가 요걸 반복하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서는 또 10개의 나라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걸 5대 19 시대라고 해요. 근데 요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잠깐 혼란기가 있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나라가 멸망하게 된 계기는 황소의 난 때 주전층 때문에 멸망을 했었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5대 19이 혼란기를 총정리하고 송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하는 건 조광윤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송나라를 세우고 카이펑을 수도로 삼아서 어, 송나라를 발전시켜서 이제 5대 19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요 이게 이제 송나라의 지도고요. 그다음에 요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 요게 이제 카이펑, 즉 송나라의 새로운 수도예요. 근데 이 수도가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장안이 수도였는데, 이렇게 사실 변경은 이 수나라 때 대운하를 지었잖아요. 요 대운하의 종점이 이 변경이에요. 그 종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더 위로 가지만 어, 창장강과 황하강을 잇는 게 요 대운하인데, 어, 요 대운하에서 황하강과 연결되는 지점이 요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은 굉장히 경제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송나라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도를 정할 때부터 경제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수도를 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 대운하와 황하강이 연결되는 지점에 이제 수도를 정해서 강남 지방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송나라를 건국했던 송태조 조광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인도 절도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멸망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당나라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사실은 당나라가 약해지게 된 시점을 보면 안사의 난이었죠.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알록산, 사사명 전부 다 절도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태조 조광인이 보기에 당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결국 황제의 권력이 너무 약해지고 절도사의 권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절도사를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건국한 송나라는 어떻게 꾸려나가야겠어요? 결국 절도사는 약화시키고 황제권은 강화시켜야 당나라 같은 꼴을 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인 목적은 절도사를 약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중앙에 황제에게 집중시켜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킨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기존의 절도사들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도사를 포함해서 군대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정치를 문인들, 그러니까 군사 쪽, 국방 쪽에 있지 않은 평생 공부만 한 그런 문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문인들, 글만 쓰던 사람들을 위주로 정치를 꾸려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절도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군사권들을 다 빼앗아서 황제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을 심지어 문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군사력은 확실히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군 지휘관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도사를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하냐면 최종 합격자를 황제가 직접 뽑도록 해요. 그래서 기존의 시험 제도에서 전시라는 과정을 하나 더 만듭니다. 전시는 뭐냐면 문제도 황제가 직접 내고, 그리고 정답자 중에서 합격자도 황제가 직접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전시에 응시한 사람들의 답안지를 쑥 걷어서 여기까지 합격자로 친다. 그 다음에 합격자의 순위는 이렇다까지도 황제가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요. 근데 과거 시험이 3단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보통 3년에 한 번 있고, 그러면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1차를 통과해 봤더라도 2차, 3차를 다 뚫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야 되고 3년 동안 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내가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마지막 3차 황제가 직접 뽑는 전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합격을 했어. 최종으로 합격을 했고 난 이제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으로 나를 뽑아준 사람은 누구예요? 황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한테 너무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제한테 온 충성을 다 바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제를 재정비해서 최종 합격자를 황제가 직접 뽑도록 하는 건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거예요. 너를 합격시킨 건 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을 바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새로운 지도층으로, 새로운 지배층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지주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주 정도는 돼야, 땅의 주인 정도는 돼야, 그래서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돈 버는데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과거 합격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부의 관료이자 또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자이자, 그래야 과거에 붙겠죠. 또 경제적으로는 지주이기도 하고, 보통 이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새롭게 합격한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송나라의 새로운 지배층이 됐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를 뒷받침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치주의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황제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황제권을 견제할 수 있었던 절도사들은 군사권도 다 빼앗기고 그나마도 다 문인들로 바뀌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졌겠죠. 황제권이 강화되는 건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생각해 볼 만하죠. 일단 뭐가 약화되겠어요? 군 지휘관들이 다 문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글 공부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사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군사력이. 그래서 송나라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어, 황제 입장에서는 과거제를 재정비해서 새롭게 합격한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을 바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황제권을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황제한테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과거 시험을 엄청 자주 보고 한 번 볼 때 과거 합격자를 엄청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관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게 이제 송나라의 재정을 위협하는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력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권은 강해졌지만 관료 수가 너무 늘어났고 또 군사력이 약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배울 때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족이 세운 나라가 튼튼하면, 그러면 위에 만리장성 북쪽의 북방민족은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이 남쪽을. 그런데 한족이 세운 나라가 뭔가 비리비리하거나 약하면 북방민족은 바로바로 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송나라도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고 그거를 북방민족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뭐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탕구트족이 만든 서하 이런 북방민족들이 끊임없이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북방민족들이 그리고 북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 끊임없이 송나라를 침략해 온다는 거. 근데 왜 침략해 오는 거예요?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해졌으니까. 송태주가 의도적으로 절도사와 이제 군사권을 약화시켰고, 그래서 군사력이 약해졌으니까 끊임없이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탕구트의 서하 끊임없이 송나라를 침략해 들어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여드릴 때도 일부러 이렇게 그냥 중국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을 많이 보여드린 거예요. 이 거란족의 요나라, 서하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 거란족의 요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탕구트족의 서하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완전히 송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지만 전투에서 거의 계속 졌기 때문에 그만 침략해 달라고 돈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돈을 보내서 화해하고 돈을 보내서 그만 좀 침략하라 그러고 이렇게 사실상 삥을 뜯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은과 비단을 보내야 됐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엄청나게 관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 관료들 월급 주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대고 또 북방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그만 침략하라고 계속 이제 은이나 비단 이런 돈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송나라의 재정이 엄청나게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엄청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심각한 재정 부족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송나라가 재정을 부족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료를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얘들 월급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유목민족들, 주변 북방민족들한테 그만 침략하라고 돈을 줘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사력이 계속 약해지니까 송나라 입장에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제권이 약해질까 봐 지휘관을 무신으로 두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병사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만 늘리는데 이땐 또 모병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뽑히는 병사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월급 줘야 돼. 또 병사들 잔뜩 뽑아놨으니까 병사들한테도 월급 줘야 돼. 그리고 북방민족들한테도 침략하지 말라고 삥 뜯겨야 돼. 그러니까 돈이 계속 새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개혁을 해야 하고 고쳐야겠죠.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서는 인물이 왕안석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송의 재정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왕안석이 개혁을 시도하게 됐는데 어, 왕안석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송의 재정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만원서라는 글을 송나라 황제에게 제출을 하면서 이때 이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이제 왕원석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원서라는 글을 통해서 나라에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다. 빨리 나라가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왕안석이 제출했었던 만안서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개혁 내용은 이 개혁 내용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체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안석의 개혁 내용은 정부의 재정을 늘려야 되니까 세금을 줄일 수는 없어요. 세금을 줄일 수는 없는데 세금을 못 줄이는 대신에 백성들이 조금 늘어난 세금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돈을 약간 빌려주고 그다음에 상인들한테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기초비용을 조금 빌려줘서 기초경제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물자 공급을 조금 정부가 백성들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또 물가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병사를 100% 이렇게 모병제로 해서 모든 병사들에게 월급을 줬다면 농민들한테 일정 기간만 훈련을 받더라도 조금 농민들이 병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안서라는 글을 제출해서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뭐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재정 부족 문제를 고쳐보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왕한석이 이런 개혁 방안을 내놨을 때 뭐 사실 언제나 그렇죠. 누군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 그 방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한석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송나라가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송나라는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송나라는 이 왕안석의 개혁을 실패하게 되면서 더더욱 약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계속 약해지면서 뭐 군사력이 계속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재정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송나라가 약해진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송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남쪽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하고 이때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만으로 새롭게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항저우라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만이라는 지역에 새롭게 수도를 정해서 이 시기부터 우리는 남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아서 새로운 남송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다.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어, 이 전체가 다 송나라였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다 송나라였을 텐데 결국에는 왕안석의 개혁이 실패하고 송나라가 약한 게 이어지면서 금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어, 북쪽 지역을 다 빼앗기고 남쪽으로 도망 내려와서 남송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만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된 거죠. 여기가 이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바뀌게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남송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거 수도가 이만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근데 위진남북조 때랑 비슷한 모습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진남북조 때 한족들도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고 도망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도망 내려와서 오히려 농사가 더 잘 되니까 더 잘 살아졌죠. 그래서 막 걱정이 없으니까 문화도 막 되게 걱정 없고 그냥 노는 문화, 청담사상, 뭐 중림치련, 도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고 귀족 문화가 더 발전했잖아요. 막 시 쓰고 뭐 글씨 예쁘게 쓰는 서예, 회화 이런 것들이 발전했었죠. 송나라도 거의 마찬가지 분위기로 가요. 남송으로 도망 내려와서 강남 지역에 새롭게 나라를 꾸렸는데 뭐 역시나 여기가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 양쯔강, 요 강남지대 중심에 흐르는 게 양쯔강인데 양쯔강 특히나 양쯔강 하류 지역을 논으로 개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개간한다는 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가 더 잘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아졌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가 양쯔강 하류죠. 그리고 수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양쯔강 하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경제를 강조한 거죠. 영토를 빼앗겼다면 먹고 사는 거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땅에서라도 최대한 많이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을 수도로 잡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더구나 이때는 모내기가 보급이 됩니다. 모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논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을 때 벼라는 식물의 씨앗을 땅에 심어서 키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원래 농사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어, 모판이라는 곳에다가 따로 벼의 씨를 심어서 벼를 싹이 틔울 때까지 조금 자라게 해요. 그 다음에 싹이 틔운 거 그 자체를 땅에다 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내기라고 하는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싹이 틔운 벼를 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잡초들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잡초들이 잘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훨씬 시간이 덜 들죠. 그래서 훨씬 한 사람이 더 넓은 양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쌀의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모내기를 보급하게 되면. 그래서 모내기를 보급했다는 거. 그래서 쌀의 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좋아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식량의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먹고 남는 거 내다 팔게 되고 그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그럼 그 와중에 농업을 포기하고 아예 장사만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수공업도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쓰이는 화폐도 발전하겠죠.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흐름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발생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또 도시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서 동업조합을 만들고 상인은 상인들끼리 수공업자는 수공업자들끼리 동업조합을 만들고 뭐 이런 그리고 또 화폐가 발생하고 이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농업이나 상공업, 특히 상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초원길이나 비단길, 초원길은 원래 있었던 길이고요. 비단길은 기억나시죠? 한나라 때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관을 보내서 이 길을 개척했었죠. 근데 초원길이나 비단길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게 요 초록색이 초원길이고, 그죠? 요게 이제 비단길인데 지금 송나라는 요렇게 남송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송나라는 남송으로 도망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요 정도만 송나라죠. 그러니까 길을 비단길이나 초원길은 아예 스타트 포인트에 송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바닷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길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바닷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 시박사라는 거예요. 발음 조심하시고. 그래서 시박사라는 걸 많이 설치를 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 뭐 고려나 일본, 그리고 멀리는 동남아시아, 아랍권까지도 이렇게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저우는 아까 그 수도 이만이에요. 그리고 광저우, 이런 지역들이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만의 항저우, 그다음에 취안저우, 광저우, 이런 지역들이 큰 항구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뭐냐면 송나라 때 국제무역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초원길, 비단길 다 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남송 때는 초원길, 비단길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면 초원길, 비단길을 시작하는 지점이 남송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남송은 국제무역이 발달했지만 시박사를 설치하고 바닷길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닷길에만 집중했다는 거. 그래서 이만, 뭐 광저우, 취안저우, 이런 항구들이 발달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송나라의 문화를 볼 텐데, 송나라의 문화는 마치 좀 여기 위신남북주 시대랑 비슷해요. 남쪽으로 도망 내려왔지만 더 잘 살아졌고, 그래서 좀 더 지배층 중심의 문화가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송나라의 지배층은 과거에 합격한 사대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미 유학자들인 사람들이겠죠. 과거에서는 유학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때 새로운 유학이 발전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이 성리학은 다양한 단계로 발전을 했다가 이제 총 정리하는 사람이 주희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성리학을 총 집대성했다, 총 정리했다,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다라고 해서 좀 떠받들어서 주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주자가 정리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학의 새로운 경향이고요. 그동안의 유학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것인가, 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성리학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영역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는 게 성리학이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주희고, 성리학은 좀 단어를 꼭 새겨 두셔야 되는 게, 송나라 때 성리학이 생겨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리학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성리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학년 때도 끊임없이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송나라의 정치 이념이 되고 나중에 한반도, 일본에도 커다란, 정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송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경제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지배층의 문화는 저렇게 성리학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평민들도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민 문화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이 읽을 만한 소설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뭐 하나하나 공연 문화가 발전했다, 소설이 발전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단 일반 평민들의 문화가 발전했다, 평민들이 먹고 사는 게 나아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서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쪽으로 도망 내려갔지만 오히려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지배층인 사대부들한테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생기고, 그다음에 서민들도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져서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뭐 공연을 보고 소설을 읽고 이런 문화들이 생겼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또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화약, 빵 터트리는 화약 제조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화약 제조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전쟁사를 바꾼 거예요. 왜냐면 화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쟤랑 나랑 맞짱을, 내가 쟤를 죽이려면 근접거리에서 칼이든 창이든 직접 찔러야 죽였겠죠.
아니면 활을 쓰거나. 근데 이제 화약이 생기면서 상대방을 원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물론 뭐 그전에도 활을 썼지만 상대방을 먼 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화약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인쇄술이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침판도 이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술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고 계신 저런 활판에다가 잉크만 발라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도장 찍듯이 찍어서. 그러면 책이 훨씬 쉽게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에는 지식이 담겨 있으니까 지식이 훨씬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보급이 많이 되겠죠. 나라 전체에 학문이 발달할 수 있는, 지식이 많이 보급되니까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쇄술이 발달하는 것의 의미고, 그다음에 나침반은 나침반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도 방향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먼 거리를 항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도 시야에 육지가 보이는 정도에서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좀 괜찮겠지만,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먼 바다로 나가면 여기가 어디고 어느 방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침반이니까 먼 거리를 항해할 때 최소한 어느 방향인지는 알고 가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나침반은 항해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요게 이제 당시의 나침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자력을 이용해서 나침반을 만들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상무역의 큰 발달에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가 남송 때 바닷길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 발전했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나침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요 정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